지금 이 순간 세계 AMN 시장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창고에 쌓여있던 은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3만 톤에 달했던 재고가 지금은 1천 톤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 AUN 정년의 70%를 틀어진 중국이 이제 수출문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던 나라가 갑자기 블랙홀로 돌변한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규제 당국은 증거금을 올려 불을 끄려 하지만 창고가 비어버린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하이 상품거래소 홈페이지에는 매주 재고 현황이 올라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눈을 의심했거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재고가 23%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연간 수치가 아닙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도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두 거래소를 합산하면 약 3만 톤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시장에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두터운 방파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850톤 남짓입니다. 방파제가 아니라 모래성에 가깝습니다.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도 들어가죠.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까지. 중국이 매년 쏟아내는 첨단 산업 제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국 산업 수요만으로도 창고가 비는 속도가 설명이 됩니다. 결국 수출은커녕 자국 공장 돌릴 은도 빠듯해진 겁니다. 한때 세계 시장에 은을 공급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 수요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처지가 됐어요. 이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순간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이 아닌 임계점을 넘어선 폭발적 국면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금 투자 해보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중국산 금괴를 사려고 알아봤더니 정작 중국 밖으로는 금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금 수입국입니다. 이상하죠?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 캐면서 왜 또 사들이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들어온 금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의 모든 금 채굴업자는 반드시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통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 거죠. 거기다 자국 내 금값을 서구 시세보다 높게 유지해서 굳이 해외로 팔 이유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활짝, 나가는 문은 꽁꽁 잠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은 은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수출 봉쇄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금에서 검증된 그 전략을 이제 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그랬고 이제 은도 그 경로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금 투자해보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중국산 금괴를 사려고 알아봤더니 정작 중국 밖으로는 금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금 수입국입니다. 이상하죠?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 캐면서 왜 또 사들이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들어온 금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의 모든 금 채굴업자는 반드시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정부가 유통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 거죠. 거기다 자국 내 금값을 서구 시세보다 높게 유지해서 굳이 해외로 팔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활짝, 나가는 문은 꽁꽁 잠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은 은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수출 봉쇄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금에서 검증된 그 전략을 이제 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그랬고 이제 은도 그 경로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은 공급의 75%는 사실 은을 캐러 간 게 아닙니다. 아연 광산에서, 구리 광산에서, 금 광산에서 주인공을 뽑아내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은이 거기 섞여 있는 겁니다. 광부 입장에서는 덤으로 얻는 부산물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전체 공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순수하게 은만 캐는 광산은 전체의 25% 남짓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아연 생산국이고 구리 생산량도 압도적입니다.
그 말은 곧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은의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정련 기술까지 갖추고 있으니 원료 조달부터 고순도 정제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중국은 애인 수출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수출이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 정년 물량의 70%를 쥔 나라가 수출문을 잠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30%로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수급 계산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죠. 은 광산에서 은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전 세계의 은 공급의 약 75%는 사실 은광산이 아닌 곳에서 나옵니다. 아연을 재련하다 보면 은이 나오고 구리를 녹이는 과정에서도 은이 딸려 나옵니다. 금, 재련 부산물에도 은이 섞여 있어요. 순수하게 은만 캐는 광산은 전체 공급의 25%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강점이 또 드러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아연 생산국이고 구리 생산량도 압도적입니다. 그 말은 곧 부산물로 쏟아지는 은의 양도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은을 캐러 가지 않아도 다른 금속을 재련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은이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스크랩 회수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폐전자 제품, 산업 폐기물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력과 설비 규모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입니다. 버려지는 은까지 싹싹 긁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막강한 공급자가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최대 공급자가 공급을 틀어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은을 왜 사냐고 물어보면 예전엔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지 만들려고요. 돌잔치 선물로요. 명절에 어른들 드리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의 70에서 80%는 공장에서 나옵니다. 장식장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바뀐 건지 실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산업용 비중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는 약 20g의 은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 수를 곱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이 소비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시스템, 충전 회로, 각종 센서에 은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업용 은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반지는 금값 오르면 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태양광 공장은 패널을 만들어야 하고 전기차 공장은 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은이 비싸다고 공정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소재가 됐다는 건 수요의 바닥이 훨씬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흔들려도 기술 전환이 가속될수록 은의 산업적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적자가 5년째 이어지는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데 그동안은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팔아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고가 거의 비어가고 있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지금 글로벌 엔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은 연간 약 15온스 수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 수요는 매년 공급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요. 그 차이가 매년 1억 5천만에서 2억 온스씩 누적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동안 창고 재고를 헐어서 이 간극을 메워왔습니다. 2020년 약 5천 톤에 달했던 재고가 5년 만에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공급 곡선은 평탄한데 수요 곡선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새 광산 개발과 정년 설비 확충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거죠. 완만하게 오르던 가격이 어느 순간 수직으로 꺾이는 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입니다. 상하이에는 은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두 곳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실제 공장을 돌리는 산업체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전기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여기서 실물 은을 사가는 거예요. 반면 상하이 금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나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끼고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실물보다는 가격 차익을 노리는 시장이죠. 그런데 최근 선물 거래소의 재고가 단 일주일 만에 23%나 급감했습니다. 종이 시장이 아니라 실물을 실제로 가져가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진짜 산업 수요가 창고를 비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거래소 합산 재고가 850톤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을 완충해줄 여유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같으면 재고를 풀어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카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물이 바닥나는 속도와 산업 현장의 수요가 멈추지 않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페멘 시장의 핵심입니다. 상하이에는 은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두 곳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실제 공장을 돌리는 산업체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전기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여기서 실물 은을 사가는 거예요. 반면 상하이 금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나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끼고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실물보다는 가격 차익을 노리는 시장이죠. 그런데 최근 선물 거래소의 재고가 단 일주일 만에 23%나 급감했습니다. 종이 시장이 아니라 실물을 실제로 가져가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진짜 산업 수요가 창고를 비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 돌아가는 한 이 수요는 멈추지 않습니다. 두 거래소 합산 재고가 850톤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을 완충해줄 여유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같으면 재고를 풀어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카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물이 바닥나는 속도와 산업 현장의 수요가 멈추지 않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AM은 시장의 민낯입니다. 완충제가 사라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오늘 당장 가져가려면 정가보다 비싸게 줘야 하고 다음 달에 받는 조건이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이상하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반대여야 하거든요. 보관비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미래에 받는 물건이 지금 받는 것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선물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현물이 선물보다 비싼 상황, 즉 백워데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실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너무 강해서 미래 인도분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은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 순간의 실물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상하이은 시세는 뉴욕 코맥스 시세보다 항상 높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상하이가 먼저 움직이면 다음날 뉴욕이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즉 상하이 시세가 글로벌 은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 시세만 보고 계셨다면 사실 한 발 늦게 보고 계신 겁니다. 진짜 신호는 상하이에서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은 시장의 중심은 이미 상하이로 넘어갔습니다.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중국은 수출 문을 잠갔으며 산업 수요는 멈출 기미가 없어요. 정부가 증거금을 올려 속도를 늦추려 해도 창고가 비어있다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씨를 잠깐 덮어놓는 것뿐이거든요. 매주 발표되는 상하이 거래소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세요. 뉴욕보다 상하이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임계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일찍 구조를 이해했느냐에서 갈립니다.